안녕하세요. 사건의 이면입니다. 오늘은 법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한 아버지의 슬픔이 어떻게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어 30년 묵은 진실을 세상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았는지 그 집요하고도 처절했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18일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 도시 뮬루즈. 새벽에 차가운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흔하지만은 않은 신고였습니다. 현장은 경찰서에서 불과 4블록, 걸어서 몇 분이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곳에는 마치 한편의 잔혹극이 막 끝난 듯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4살로 보이는 노인이 축 늘어진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고 온몸은 겉으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오르고 피로 물들어 있었죠. 누가 보아도 끔찍한 증오범주의 피해자였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노인의 이름은 디터 크롬바흐, 독일 국적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간신히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 국경 너머 독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3명의 괴한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자신에게 주먹을 날렸고 저항할 틈도 없이 차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달려 이곳 프랑스 땅에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사라졌다고 말이죠. 국경을 넘나다는 달담하고 잔인한 납치극. 프랑스 경찰은 즉시 수사망을 펼쳤고 현대 기술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이 사용한 휴대폰의 데이터가 단서가 되어 수사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경찰은 모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용의자가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냈습니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긴장 속에서 문을 열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두목도 잔혹한 살인 청부업자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처럼 보이는 또 다른 노인이 초연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드레 반베르스키, 나이는 72. 그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들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항은커녕 어떠한 변명이나 부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처럼, 혹은 자신이 직접 연출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확인하는 감독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경찰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국경까지 넘어 다른 노인을 이토록 잔인하게 납치했단 말인가? 돈을 요구한 흔적도 없었고 어떠한 메시지를 남긴 것도 없었습니다. 이 무모하고 기이한 범주의 몽기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의 거대한 서막이 비로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납치극은 충동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30년 가까이 준비해온 정의를 향한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납치범 앙드레 반베르스키, 그리고 피해자 디터 크롬바흐, 이 두 노인의 이름이 함께 불리는 순간 프랑스 사법계는 잊혀졌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앙드레 반베르스키의 심장이 멈췄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에게는 칼린카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4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칼린카는 엄마와 재혼한 새아버지, 바로 의사 디터 크롬바흐의 집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독일 당국의 수사는 석연한 점들이 투성이인 채 서둘러 종결되었죠. 하지만 아버지 앙드레는 직감했고 곧 확신했습니다. 크롬바흐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믿음은 단순한 의심이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의 눈을 가리고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검은 딸의 죽음을 알 수 없음으로 결론 내렸지만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다시 파헤쳐 두 번째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부검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되었던 끔찍한 진실의 흔적, 즉 명백한 폭행의 증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더구나 크롬바흐는 딸이 햇볕에 잘 타도록 철분 주사를 놓아줬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의사인 그가 14살 소녀에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주사를 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모든 말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크롬바흐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취된 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러온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다른 어린 소녀들이라도 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아버지의 끔찍한 퍼즐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설 탐진을 고용하며 독일과 프랑스 법원의 문을 닳도록 두드렸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끝에 프랑스 법원은 크롬바흐에게 궐석 재판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크롬바흐는 독일 땅에 숨어 법을 조롱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아버지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법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자 그는 스스로 법을 집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고용해 크롬바우를 납치했습니다.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크롬바우의 신병을 프랑스 땅으로 옮겨 프랑스 법이 그를 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크롬바우를 프랑스 뮬루즈 법원 근처 길가에 버려두고 직접 관계당국에 연락해 그가 있는 곳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납치범의 저백이 아닌 정의를 위한 고발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범죄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길 위에 쓰러진 자는 분명 납치의 피해자였지만 과연 그는 무고한 희생장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납치한 자는 명백한 범죄자였지만 과연 그는 파렴치간 악인이었을까요? 이 기이한 사건은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이며 법이 외면한 슬픔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